구로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해요. 구로 내에서. 그냥 한번 볼게요. 여기가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예비 아빠입니다. 결혼 전 저는 소극적이고 회피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격적으로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적금처럼 안정적이고 잃지 않는 투자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전세 만기가 가까워졌고 원화같이 녹아내린다, 제2의 IMF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니 예적금만 했던 게 내 돈을 녹이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막연한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그래서 뭘 해야지? 일단 전세를 좀 연장해야 하나? 마음은 급한데 방법은 모르겠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좀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한 건 바로 아내의 쌍둥이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일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황 탓, 시기 탓 하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전셋집이 아닌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내 힘으로 만들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제가 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한정되었지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직장을 고려해서 광명과 대림역, 신도림 근처 아파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장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은데 제 예산으로 어디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누구는 첫 내 집이 평생을 결정한다며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좋은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출산 후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어들 텐데 무리한 투자로 가족들을 고생시키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쌍둥이라 기쁨도 책임감도 2배인 예비 아빠에게 따끔하지만 꼭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첫 내 집 마련 도와주세요.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에 거주 중이시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치시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순자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2천 정도 돈을 됩니다. 꽤 많이 모으셨네요. 4억 2천 정도.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모으셨어요. 현재는 맞벌이 중이시고요. 그래서 월 소득이 840만 원 정도 지금 두 분 벌고 계시고요. 지출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자 한 1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외에 포함해서 이제 월 지출이 한 48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2인 가족에서 지금 대출이자 뺀다고 하더라도 한 460만 원 정도를 월 지출하신다는 거는 일단 생활비가 좀 많이 쓰신다. 저축을 지금 현재 뭐 교직원 적금, 사학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360만 원 정도 저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 보니까 지출을 좀 많이 쓰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축액도 높은 편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계 상황이고요. 지출 내역을 볼 수가 있었고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 지금 현재 종잣돈이 4억 2천 정도 됐습니다. 종잣돈과 세계 최초 대출을 활용을 해서 그 돈으로 광명 철산역이나 또는 서울의 구로구 쪽의 아파트를 그 두 지역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을 8억이라고 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가장 큰 고민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도 있습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이제 2년 동안 할 예정인데, 그럼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 복직 이후에는 이제 원리금 상환을 시작을 해도 좋은데 혹시 그렇게 초반에는 이자를 내고 후에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지출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소득도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 텐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둥이 아빠님. 네네. 네. 쌍둥이 임신이 되는 지 몇 주 차인가요? 9주 차입니다. 9주. 그럼 이제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들어가나요? 네네. 내년 한 뭐 6월? 출산이 7월? 그러면 내년? 7월 초로. 네. 7월 초. 네. 그렇군요. 그럼 아직 뭐 성별이나 이런 건 안 나왔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성별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둥이 아빠님께 좋은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디님 바꿔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둥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소득도 그렇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그 금액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직업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중보건 의사로 아, 대체 공부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군복무 중이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전역은 언제 하세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 2년 정도 남으셨고. 혼자 있는 거야? 아, 아내는? 혼자 뭐 다른 지역에 있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세요? 신정동 쪽의 아파트 전세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양천구 신정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동희 아빠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군복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아내분의 직장 위치는 어디실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로구 근처입니다. 아내분의 강은 구로구 근처. 네. 아, 그래서 이제 구로구 쪽에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뭐 강서까지도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좋아요. 광명에서 이제 뭐 구로, 강서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네. 제가 오늘 광명과 구로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신도림이나 광명에 대한 입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단지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될지를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집 마련 예산을 한번 잡아 볼게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셨어요? 8억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 8억 아래로? 5천 정도를 네. 저희 자산으로 뽑고 네. 그리고 나머지 4억에서 4억 5천 정도를 대출을 해서 네.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소득에 비해서, 그리고 저축액에 비해서는 대출 금액이 낮으신데, 아마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좀 저축 금액이 작아지실 거를 생각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4억 2천 정도였죠? 4억 2천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계시고,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신데, 4억 2천에서 못 쓰는 금액이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네네. 그 이런 이제 연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퇴직할 때 나오는 거라 네네. 저희가 그거는 사용은 못하고. 그러니까 연금이나 그런 거는 안 쓰시고, 그럼 4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빼시면 이제 3억 5천 정도를 이제 종잣돈으로 사용을 예정하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대출을 그럼 8억 초중반이시면은 대출 한 5억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는 4억이라고 하셨는데 5억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5억 대출을 받으시면은 원리금이 월에 한 25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360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250을 원리금 상환을 하시면은 100만 원 정도가 저축이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배우자분께서도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소득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네. 월에 한 네. 25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로 아마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원래는 배우자분이 한 500 정도 그 소득이 있으셨는데, 한 160에서 250 정도로 되면 거의 200 정도가 줄어드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 정도의 소득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저축액이 거의 없어지실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2년 후에 제대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 소득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의사분이시니까. 지금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엄청 높으세요. 500 정도면 높으신 편인데, 네. 육아휴직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딱 2년 정도는 저축을 하지 못하시는데, 네. 2년 후면은 대학병원으로 가실지 아니면 뭐 개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소득이 월등히 높아지실 확률이 높고, 아내분께서도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저축을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걸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5억 대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당장은 어렵겠지만 2년 후가 있으시니까. 네. 네, 그러면 8억 5천 정도로 광명과 신도림에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세요. 일단 신도림부터 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되게 딥하게 할 겁니다. 딥하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면은 딥한 아마 지역 신도림이랑 광명 철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광명이랑 한 3-4 군데 다녀왔습니다. 아, 세네 그래요? 번 정도. 광명이랑 구로는 다녀오셨어요? 아, 그러면 혹시 네.
단지명을 말하기엔 좀 그렇고 네. 그냥 어떤 특징이 있는 단지인지를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장 어디 다녀왔는데? 네네. 뭐 철산역 쪽에 네. 구축 아파트인 곳 한 곳이랑요. 구축 대단지 한 곳이랑 네. 언덕 쪽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아. 이제 신축들이 이제 좀 앞으로 좀 생겨날 예정이라고 하는 네. 곳도 한번 봤고요. 네네. 그리고 구로 쪽에서는 신도림 쪽 근처에 있는 그래도 8억 아래로 볼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 분석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도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도림은 구로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제 네. 그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구로구를 생각하실 때는 서울 너무 외곽 아니야? 경기도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도림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구로구와 광명의 그 서울에서의 위치는 서쪽에서 서울에서는 가장 외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바로 앞에 그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로구 신도림동이 신도림역, 도림천역, 구로구역을 감싸고 있는 그런 이렇게 신도림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신도림이 그 신도림역은 2호선과 1호선 W역 세권입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고 시청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업무지구 접근성이 꽤 괜찮은 거죠. 시청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2호선을 타면은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강남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울 북쪽 그리고 시청, 뭐 여의도, 강남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생활권입니다. 그 신도림역에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디큐브시티라고 있는데 지금은 디큐브시티가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세계가 들어와요.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디큐브시티와 스타필드 중에서는 그 스타필드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도림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신도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길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신도림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식이고요. 그러니까 2003년식이 그 신도림 내에서는 연식이 꽤 괜찮은 아파트예요. 왜냐면 이게 다 구축 아파트거든요. 여기의 특징이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평수가 34평이고 63평까지 이루어져 있는 중대형 아파트이고요. 여기에 34평이 과거의 고점 기준으로 16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저점 기준으로 16억 3천 정도로 형성돼 있고 뭐 저층 그리고 1층 뭐 16억 5천 근데 중층으로 가면은 거의 한 18억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신도림 랜드마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억을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꽤 오른 거죠. 중층은 아예 물건도 없네요. 네, 거의 물건도 저층밖에 없어요. 없네요. 네네. 저층은. 그러니까 저층이 16억 정도 중반대, 중층으로 되면 18억 이상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림 이편한 4차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00세대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신도림 동아 1차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2호선 도림천역과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신도림역에서도 조금 더 가까워요. 그 현대아파트가 99년식입니다. 그리고 신도림 동아 1차 아파트가 똑같이 99년식인데요. 그럼 이 지도로만 보면은 현대아파트가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만 따지면은 동아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라 거의 고점 기준으로 2, 3억 정도 비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아파트는 20평대 기준으로 복도식입니다. 그리고 동아 1차는 계단식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빠지더라도 계단식을 좀 선호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특히 둥이 아빠님은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하실 예정이신데 윤모차를 타고 1층에 내려가서 지금 날씨도 춥잖아요. 근데 동아 1차는 그냥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돼 있어서 한 번에 차를 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편의성이 역 접근 성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겁니다. 네, 대단지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동아 3차랑 동아 2차도 있거든요. 근데 또 위치로만 따지면은 동아 2차가 신도림역과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할 법한데 또 아니에요. 오히려 신도림 동아 3차를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동아 2차는 20평대 기준으로
복도식이고요. 동화 3차는 계단식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단지 정보를 눌러보시고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평형별로 단지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급 8일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 8일. 그리고 전용 60이라고 하는데 전용 5구죠. 이 현관 구조의 계단식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신도림 동화 3차의 20평대는 계단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위치적으로만 따지면은 신도림역 접근성이 좋은 단지가 사람들이 더 선호할 법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단지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지금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나중에 상승장이 됐을 때 어떤 분은 3억이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5억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신도림 7차라고 있어요. 이편한 세상 7차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그 연식이 2004년식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신도림 2편한 7차를 기준으로 이게 지도로만 보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위쪽은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후반 단지, 그러니까 91년식, 2년식에서 99년식 단지가 밀집돼 있고요. 2편한 세상 7차 밑에 단지들은 이게 거의 대림이거든요. 단지가 2편한 세상이거든요. 여기는 99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단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로만 따지면은 이 신도림역에서 가까운 아파트들이 선호할 법하지 하지만 연식 그리고 뭐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뒤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한 세상은 복도식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파고 들어서 내 집 마련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신도림 중학교가 있어요. 여기 신도림 중학교가 신도림 동화 3차, 우성 1차 이게 사이에 껴있는데 구로에서 신도림 중학교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해요. 구로 내에서.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신도림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태영, 현대, 롯데 이런 아파트를 보이시죠? 여기는 구로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만 따지면은 뭐 태영, 현대, 롯데 아파트들이 여기 신도림동의 아파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내는 학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여기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태영, 현대, 롯데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여기 밑에 빌라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같이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파트들, 이렇게 태영, 현대, 롯데 아파트들이 싸더라도 신도림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태영이나 현대, 롯데 아파트들은 역과 가깝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아파트들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도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또 낮은 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림역 우측에 대림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림동이라고 들어보시면은 여기 좀 위험한 곳 아니야? 여기 뭐 외국인 분들도 많고 약간 환경도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긴 한데 여기 있죠. 여기 코오롱, 현대 3차, 성원, 여기 현대 여기까지는 대림동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신도림역에서 나왔을 때 빌라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도림 생활권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그 8억대, 뭐 7억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도림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신도림 택지의 환경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아파트들이 여기 대림동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또 소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신도림동 정리. 신도림역의 내 집 마련 우선순위는 신도림역에 가까운 단지가 맞다. 왜냐하면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신도림역 근처에 스타필드도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과 환경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위치로만 판단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지별로 뭐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엘리베이터와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명을 한번 가볼게요. 광명. 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좀 딥하게 들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네, 열심히 네.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숨 한번 돌리시고 보통 지역 하나 정도 분석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이제 광명까지 해서 2개 지역 봐주시네요. 네, 제가 지금 그 둥이 아빠님께서 한 8억대로 신도림과 광명을 좀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지역을 모두 분석을 해드릴게요. 쌍둥이니까 지역도 2개.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신도림과 광명 중에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과 가까운 여기 철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양천을 기준으로 이게 우측이 바로 금천구예요. 서울시 금천구. 그리고 안양천을 중심으로 서쪽이 광명인데요. 광명은 전화번호가 02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02가 이제 서울시의 지역번호거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럼 광명을 한번, 특히 철산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철산역이 있고요. 그 철산역의 위쪽과 아래쪽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래쪽은 여기 자세히 좀 보시면은 철산 로데오 거리라고 돼 있어요. 호텔, 뭐 올리브영, 뭐 하남 돼지집 이런 상호만 보셔도 여기는 활기가 넘친다. 네, 활기가 넘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여있다. 곳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철산역 위쪽으로 가보면은 법원, 세무서 이런 곳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그 철산역 아래쪽은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활기가 넘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위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보실 수 있고요. 그 철산역을 동쪽과 서쪽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철산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위아래로 잘라보고 동쪽과 서쪽을 비교해 보면은 서쪽에 여기 등고선이 보여요. 그럼 등고선이 있다는 거는 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산은 언덕이 있죠. 그러니까 서쪽은 언덕 지형입니다. 안양천 여기 보이시면은 금천구와 광명을 갈라주는 이 천이 있는데요. 여기 안양천이거든요. 안양천으로 갈수록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비교할 때는 동쪽을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철산에서는 북동 쪽을 가장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금 철산 자이 헤리티지라고 최근에 들어온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광명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지금 84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뭐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이런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일 매물 맵글을 누르시고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눌러보면은 거의 18억대의 저층이 형성돼 있어요. 매물도 많지도 않아요.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거의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명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84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 18억 정도 형성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롯데캐슬 앤 SK뷰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로만 따지면은 여기가 철산역과도 가깝고 여기 똑같은 신축인데 그러면은 여기가 더 랜드마크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그리고 롯데캐슬 앤 스카이뷰 둘 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되기 전에는 그냥 구축 아파트였어요. 구축 아파트여다 보니까 그냥 뭐 보안도 철저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이제 애기들도 막 드나들 수 있고 그런 아파트였죠.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 앤 SK뷰에 살던 구축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도 초등학교가 여기 철산더 헤리티지 자이 북동 쪽에 여기 끝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도덕초등학교 여기를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갈 수가 있었어요. 자이더 헤리티지와 SK뷰 클래스티지의 선호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자이더 헤리티지가 생기면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그 안에를 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안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이 역과는 가깝지만 초등학교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자이더 헤리티지가 또 대단지기도 하고 또 여기가 또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헤리티지 자이가 지금은 랜드마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가장 선호했던 아파트가 뭐냐면은 여기 철산역 아래쪽에 레미안 자이였어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명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철산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식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트레지움 그리고 이 푸르지오 하늘채와 연식이 비슷합니다. 근데 푸르지오 하늘채보다 역과 먼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동시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 위브 트레지움과 레미안 자이가 그냥 뭐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냥 한 몇 천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브 트레지움은 초등학교를 갈 때 길을 건너야 돼요. 근데 레미안 자이는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면이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고, 또 푸르지오 하늘채가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이 철산초, 철산중학교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역과 가깝더라도 이런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레미안 자이가 역과 먼 그런 부분임에도 레미안 자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자이는 역과 좀 멀고 그 안양점과 가깝기 때문에 평지이기도 하고, 푸르지오 하늘채는 역과 가깝지만 학교와 멀고, 트레지움은 역과 멀고 또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건너서 가야 되고 이런 장단점을 상쇄해서 레미안자이가 조금 선호도가 높고요. 푸르주 하늘채와 트레지움이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2010년식이거든요. 지금 푸르주 하늘채, 위브 트레지움, 레미안자이,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연식이 다 비슷해요. 근데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방금 푸르주 하늘채, 위브 트레지움, 레미안자이보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좀 언덕인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헬스장이나 조경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트레지움과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트레빌의 가격은 지금 20평대 기준으로 9억 5천, 30평대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30평대가 지금 매물이 없네요. 네, 뭐 11억 정도. 11억. 네, 밑으로 내려보면 11억 정도. 근데 위브 트레지움은 확인해 볼게요. 20평대가 11억 4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위브 트레지움에 비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난 고점 대비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격이 싼 건 맞지만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싼 건 맞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이 트레지움이나 레미안자이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철산 센트럴 푸르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식인데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안자이나 이런 단지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조금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기 학군을 누르시면은 해당 초등학교가 어떤 아파트와 같이 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철산역 자이라고 이게 12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여기가 빌라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센트럴 푸르지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를 여기 빌라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선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빌라가 철산역 자이로 바뀔 예정입니다. 철산역 자이가 저는 헤리티지 자이에 이어서 거의 선호도가 거의 랜드마크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철산역과 가깝기도 하고 자이 브랜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센트럴 푸르지오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둥이 아빠님께서 8억 5천 정도로 보신 단지들이 여기 그 언덕 주변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뭐 도덕파크 타운이나 아니면은 프로지오나 이런 한 20년 정도 된 단지들이 둥이아빠님 범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연식도 괜찮고 아파트도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요. 언덕이 그냥 심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걸어서 올라가시려고 하셔도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도 막 버스가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그 철산 한신이라는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예요. 지금 연식이 한 92년 정도 됐는데요. 아마 지금 리모델링 초기 단계입니다. 안전진단 단계라서 아마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리모델링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한데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는 상승장에서 그 호재가 발현이 돼요. 지금 가격이 비슷한 단지라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붙어 있다면은 상승장에서 과거의 가격이 비슷한 단지보다 더 높게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구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이 아파트가 과거에 재건축 호재가 있었는지 지금 리모델링 호재가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보시면 자산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둥이 아빠님께서도 이제 광명과 철산 그리고 신도림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지들이 둥이 아빠님께서 보신 단지들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맞죠.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둥이 아빠님께서 궁금하신 게 광명의 언덕에 있는 구축단지, 안양천 근처에 있는 리모델링 호재가 붙은 단지,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대림동에 속하는 구축단지 중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아, 진짜요? 일단 둥이 아빠님은 주변에 신도시 같은 환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환경이 좀 낙후돼 있더라도 교통이 좋은 곳을 좋아하세요? 교통을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 수도권은 결국에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
뭐 시청, 여의도와 얼마나 빨리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과 신도림에서 8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면은 되도록이면은 신도림 쪽,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서울 안쪽으로 갈 것 같아요. 둥이아빠님께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신도림역 근처에 2호선과 1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앞으로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제가 사실 가봤었는데 네. 주변에 이런 저층 주택단지 같은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네. 뭐 광명이랑의 그런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을까, 서울이다 하더라도. 네.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차이가 막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광명의 장점은 그 방금 둥이아빠님께서 말씀하신 저층 빌라들, 그 낙후된 지역들이 많진 않아요. 그게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변에 신축 상권으로 변화가 되겠죠. 근데 신도림은 그건 아니니까, 개발되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 장기적으로 10년 이후를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이 생겨도 결국에는 감가상각이 되고 신축이 준신축이 되고 구축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둥이아빠님께서 이 부동산 공부에 매진 하시고 신축이 준신축 구축이 되기 전에, 즉 감가상각이 되기 전에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은 광명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둥이아빠님이 지금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복무하고 계시고 2년 뒤에 또 개원도 하실 수 있고 되게 바빠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쌍둥이도 이제 출산 예정이시고, 부동산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둥이아빠님의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치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에 있는, 그리고 역세권을 2개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주변 지역이 빌라,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네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가 제 집으로 이제 억대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용기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둥이아빠님만 스스로 그냥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이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내 와이프는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쌍둥이 태어나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내분과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 자산 증식이 중요해, 나는 환경이 중요해. 근데 아내분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서로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과 좀 얘기를 해보셨나요? 임장도 아내랑 좀 갔다 오기도 했고,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 어쨌든 임장 다녀와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런 거는 좀 일치하긴 하더라고요. 아, 어떤 게 일치했어요? 서울 안쪽에서 네. 움직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네. 광명 쪽을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네, 마음이 서울에서만 좀 네. 살던. 네네. 네, 저희 둘 다 그래가지고요. 아, 네. 그러면은 선택이 되게 심플해졌네요. 네네. 네, 원래는 이제 내가 다른 지역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제 나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둥이아빠님께서는 둥이아빠님이 생각한 지역과 아내분이 생각한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 서울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나요? 제가 사실 네. 강서구 쪽도 네. 봤었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매물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뭔가 전 고점을 이미 회복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그쪽을 마음을 접어야 되나 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서구. 아, 강서구. 강서구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면 신도림과 광명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강서구가 서울에서 가장 외곽에 있잖아요. 둥이아빠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결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보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그쪽으로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네. 신도림 쪽이라고는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대림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가지 않을 거 좀 두려움이 있어서요. 네. 그런 거를 또 생각해봤을 때는 강서구는 그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없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아, 좋아요. 입지가 네. 엄청 좋진 않더라도. 네네. 강서구도 이제 직장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마곡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코엑스도 들어오고 또 CJ 부지도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지역인 건 맞아요. 그리고 9호선으로 강남도 빨리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인 건 맞는데요. 신도림과 그렇게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아내분께서도 구로구의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도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서구까지 보실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둥이 아빠님과 아내분 모두 이제 강서구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뭔가 연고가 있으시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신도림으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사연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둥이 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회피형,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좀 보였어요. 소극적 네. 이런 단어들이 보였는데 둥이 아빠님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미룰 수 있으면 좀 많이 미루는 편이고 네. 모든 일들을 미룰 수 있는 대로 많이 미루는 편이고 네네. 그런 사실은 네. 이런 배우자랑의 갈등이 생기면은 네. 최대한 뭐 제 감정을 숨기거나 음. 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이 근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싸움도 잦아지고 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왜요? 쌍둥이도 태어났는데 그러면 안 되죠. 둥이 아빠님. 네, 그래서 이제 좀 네. 많이 변하려고 좀 노력하고 네. 있고 네. 이번에 이렇게 집 살려고 네. 노력하는 것도 좀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내 집 마련을 딱 결정하시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네. 이제 결단을 내리신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바뀌시려고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본인을 그냥 회피형으로 규정짓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회피형이 아닌데도 회피형처럼 행동하게 돼요. 둥이 아빠님이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둥이 아빠님이 스스로 난 회피형이야, 나는 소극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난 회피형이니까 나도 예전에 계속 그래왔으니까 내가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도 나는 회피형처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을 믿거든요. 둥이 아빠님께서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많은 지식을 쌓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둥이 아빠님은 앞으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규정을 짓더라도 말로 한번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 나중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데,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데, 나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모습이 아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런 두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그리고 오늘 저랑 통화가 동희 아빠님의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고민되시는 게 그 쌍둥이 부모가 이제 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네네.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옆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부모가 될 걸 걱정하시기보다 좋은 남편이 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쌍둥이 나오면요, 네, 아주 특히나 이제 체력적으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아이 한 명 키우는 것 자체도 물론 육아휴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되게 힘든 부분인데 이게 또 쌍둥이니까 육아휴직 중에도 아마 그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두 명을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좀 저희도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다 쉬니까 애 둘도 뭐 케어할 수 있겠지. 이거는 절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꼭 하셔야지 이게 네, 그 쌍둥이를 케어한다라는 게 아주 어마무시한 되게 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쁨도 배가 되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리 남편분께서 그런 것들을 또 캐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2년 후에 저녁이면 그 아내는 아내분이 온전히 그래도 또 거의 케어를 해야 되겠네요. 쌍둥이를 출산을 하고도. 네,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부분 정말 아내분한테 맞춰서 정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오늘부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네, 적극적으로 아내분 의견 듣고 또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덜 힘들 수 있게끔 케어를 해주시면 거기서 또 아내분이 또 엄청 큰 신뢰와 믿음을 또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4가지. 마지막 한 가지. 가격 판단이야.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은 가격일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좋은 거 사면 되냐? 그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구글이 포털을 잠식하지 못한 나라가 3나라 있대. 한국, 중국, 러시아. 네이버 경쟁력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근데 돈 벌었어, 사람들? 가치가 없어, 그 회사? 근데 왜 그래? 그 이유가 이걸 못해서 그래.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살 줄 알아야 돼. 적어도 비싸지 않게 사야 돼.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엇비슷해. 규모도, 그 동네 사람들 뭐 소득 수준도 이런 것들이 엇비슷하다고 쳐. 근데 A라는 도시의 대장급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9억이야. 근데 B라는 도시의 84제곱미터의 대장급 아파트가 6억이래. 자, 가치에 대한 판단을 했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가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알아봤어. 그랬더니 어때? 격차가 많아. 그러면 나나 같으면 뭐 사겠어? B. 이렇게 하는 거야. 쉽네요. 쉽지? 근데 이거가 되려면 또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가격을 적절하게 조사할 줄 알아야 돼. 가격 조사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울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가격이 진짜 가격일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닌 단지들도 많아. 네이버 부동산에는 뭐 8억 8천으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가서 8억 8천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있으신데요? 저요. 저 한 8억 3천 있는데요.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모자라잖아요. 잠깐만요. 당신은 너무 인상이 좋아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런 단지들도 있어. 진짜일 것 같아? 거짓말일 것 같아?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지? 지난번 내 집 마련 기초반 때 실제로 5천만 원 깎아갖고 산 사람이 있어. 그분이 월브닷컴에 자기 후기도 올려줬어. 실제로? 실제로 이런 걸 찾아내는 요령들이 있거든.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어. 그거야말로 진정한 뭐의 영역이야? 경험의 영역이지.